이곳은 상하이입니다. 나의 아버지 양우주 지사가 1929년 임시정부의 일원으로 독립운동을 시작한 곳, 상하이 프랑스 조개구역에 속해 있는 마당로 임시정부 청사입니다. 1919년 4월 11일에 세워진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 생생한 생활상이 부모님이 쓴 육아일기 속에 잘 담겨 있습니다. 어머님은 이화여중 문과, 지금은 영문과예요. 그게 문과를 나오시고 어머님이 수재였어요. 학교에 남아서 가르치고 계셨어요. 학교에서 가장 촉망받는 영문학도로 미국 유학길까지 열려 있었던 어머니 최선화. 지인의 소개로 나의 아버지 양우주와 만나면서 운명이 바뀌었죠. 아버님은 그때 막 이렇게 숨어 다녀야 되는 그런 요시찰인이었죠. 그러니까 얼른 또 다시 상하이로 가셨죠. 그랬는데 그 후로 몇 년 동안 두 분이 편지 연락을 하신 것 같아요. 사실은 어머님을 이화여전에서 미국 유학을 하고 학교에서 키우려고 풀 스칼라십도 다 준비해 놓고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아버님은 또 일로 오라고 그러셨을 거고 그 기로에서 많은 고민을 하셨대요. 미국에서 방직 공부를 했던 엘리트 청년이 안락한 삶을 뒤로한 채 독립운동에 투신한 모습을 보고 감동하여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와 함께하기 위해 상하이행을 택했다고 합니다. 엄마는 그때는 미국을 가지 중국에 가서 너무 고생하셨잖아요. 중일전쟁 당시니까. 그렇게 힘들게 사셨냐 그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지금도 나는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937년 3월 어머니 최선화와 아버지 양우조는 진장의 임시정부 청사에서 김구 선생님의 주례와 임시정부 요인들의 축하 속에 결혼식을 올렸다고 합니다. 육아일기이면서도 독립운동가들, 특히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요인들과의 관계, 그들의 활동상 매일매일 그 제시가 자라는 모습들, 그 가운데에서 일본의 폭격, 공습, 단순히 그냥 육아일기가 아니고 생활일기도 아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이 있었던 독립운동사에 관한 중요한 일기인데 1938년 7월 4일 내가 태어난 이날부터 육아일기는 시작됩니다. 중일전쟁에서 중국이 밀리고 있어 300여 명의 임시정부 식솔들은 목선을 타고 진장에서 다시 창사로 옮겨왔는데요. 당시 임시정부 재무부 화남특파원과 의정원 의원으로 광동성 광저우에 파견 나갔던 아버지 양우조는 이곳 창사에서 합류했다고 해요. 아버지는 우리나라가 세계 속에서 당당하게 제 몫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세계 속에 능력 있는 한국인으로 살아가라고 내 이름을 영어식으로 제시로 지었다고 합니다. 1938년 7월 22일 창사에서 옮긴 지 8개월 만에 광저우로 옮겨온 날입니다. 어머니가 저를 낳은 지 보름도 채 되지 않아 임시정부는 기차로 사흘이나 걸려 광동성 광저우까지 피난을 오게 되었는데요. 적의 공습이 오면 기차에서 내려와 풀숲으로 숨었다가 적기가 사라지면 다시 기차를 타는 아주 위험한 여정이었죠. 아버지는 저를 대나무 바구니에 눕혀서 다녔는데요. 혹시 숲풀 속에서 벌레라도 붙을까봐 가재 수건으로 저를 덮어주시곤 했답니다. 1938년 10월 12일 우리는 기선이 끄는 배를 타고 광저우에서 유주로 옮겨왔죠. 1938년 12월 5일 공습 경보가 울리고 가까운 동굴이 꽉 차 겨우 다른 동굴로 피했는데 부모님이 피했던 동굴만 남고 다 매몰됐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인류 역사가 생긴 이래 가장 잔혹한 참사였다고 했어요. 1939년 4월 22일
우리는 또 유주의 생활을 접고 수천성을 향해 피난길에 오르게 되었어요. 거의 1000km나 되는 험악한 산악을 건너야 했답니다. 며칠씩 버스 안에서 생활해야 하니까 중간에 잠깐 쉬면 엄마들은 빨래를 해서 버스 안에 줄줄이 널어놓기도 했답니다. 유상관이라는 아주 험한 령을 지나가다가 그만 버스가 미끄러져서 바위에 부딪혀 옆으로 넘어지는 아주 위험한 상황도 겪었답니다. 어느 강가에 배가 머물렀대요. 그랬는데 거기 내려가 보니까 대나무 밭이 있더래요. 그래갖고 이 부인네들이 거기서 대나무를 잘라왔어요. 그래갖고 칼로 손질을 해갖고 뜨개질하는 뜨개 바늘 있죠. 그런 거를 만드셔가지고는 그냥 거기서 애기들 뭐 어른들 옷을 스웨터 뭐 양말 장갑 뭐 이런 거 다 이렇게 손수 떴어요. 1939년 4월 30일 유주를 떠난 지 7일 만에 쓰천성 지강에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살던 곳은 한적한 시골이었는데도 공습 소리는 피할 수 없어서 아버지는 늘 내게 미안해했는데요. 1939년 7월 27일 사천성 기강. 어제는 엄마가 제시의 귀를 씻어주는데 어찌나 재미있는 모양인지 누워서 좌우편 귀를 다 청소하고 나서도 오히려 부족한 느낌이 있어 했다. 귀 기울이는 제시의 귀에 포탄 소리와 경보음 소리가 아닌 고향 산천의 새소리와 바람소리, 소복소복 속삭이는 정다운 이야기 소리들이 들리도록 해주고 싶다. 1940년 3월 13일 나를 아주 예뻐해 주시던 이동영 선생님이 돌아가신 슬픈 날이에요. 임시정부의 제일 우더른이셨던 선생님은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한교들의 화합을 유언으로 남기셨어요. 1940년 9월 드디어 임시정부의 정규군인 광복군이 창설되었어요. 아버지는 광복군 총사령부 성립 전례식 준비와 한국 독립당 기관지인 한민부 발행의 책임까지 맡게 되어 충칭의 청사로 가신답니다. 가족들과 떨어져 사는 건 슬프지만 임시정부 수립 때부터 꿈꿔온 정규군이 20년 만에 편성되니 기쁜 일이라 했습니다. 1940년 11월 9일 우리는 기강에서의 1년 6개월 생활을 접고 충칭 근교의 한인 부락인 토교로 이사를 갑니다. 임시정부가 애들과 부인, 노약자들을 위해 중국에서 땅을 임대해 만든 토교 한인촌은 마을 전체가 대나무 밭으로 둘러싸여 있고 시내도 흐르고 그 주위로 사철나무가 우거져 있어 무척 아름다운 풍경을 자아내고 있었다. 언덕에 있는 YMCA 회관과 민가에서는 아이들을 모아 한국말과 한국 노래를 가르치고 있어 그 앞을 지날 때면 고향에 온 느낌이 들곤 했다. 1942년 5월 4일 어제는 임시정부 내무부에서 우리 아동주일 기념으로 애들에게 단과값으로 그늘봉을 나눠주었어요. 과일이며 과자며 빵을 사다 즐겁게 나눠 먹기도 했어요. 안정기에 접어든 충칭에서는 교육에 더 힘쓸 수 있었대요. 중국말하고 고국에 대해서 모르게 돼 있죠. 그래서 어머니들끼리 이렇게 애들을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요 조그만 애들은 유치원에 맞게 노래 뭐 이런 거 가르치고 좀 더 큰 아이들은 한글 가르치고 또 한국의 역사를 가르치고 민족혼을 넣어주기 위해서 엄마들이 나름 많이 애를 썼어요. 1945년 8월 10일 저녁 8시 충칭에는 일본이 무조건적으로 동맹국에 투항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秦は帝国政府をして米英市と四国に対し 충칭시가 기쁨으로 들썩였지만 웬일인지 부모님도 임시정부 어른들도 다들 멍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계속 발표되는 방송을 들으며 마냥 기뻐할 수 없는 앞으로 일이 걱정되어 밤잠을 잘 이루지 못하겠다고 했어요.
우리나라의 탁치 제도를 쓰기로 벌써 결정이 되었다는 말도 들리고 있다. 아, 이것이 과연 사실이라면 우리 전 민족, 더구나 해외에서 독립운동하러 다니던 이들의 목적과는 너무도 심한 차가 있는 것이다. 1946년 1월 16일, 2달 동안이나 중국 정부와 협의한 결과 오늘에야 귀국의 길에 오르게 되었어요. 버스를 타고 또 상하이 국제항에서 큰 배로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나러 갑니다. 우리 부모님이 지켜주신 나의 조국, 대한민국으로 말이죠. 아버님은 늘 나라 사랑, 내 나라, 이 대한민국을 사랑할 사람은 우리 대한민국인밖에 없다. 너희도 혹시 이 나라가 정권이 잘못하는 게 있어도 욕하고 나무라지 말고 좋은 방향으로 시정되게 힘을 보태야 된다. 내 나라 사랑을 잊지 말아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엘리트로서의 편한 삶을 버리고 독립운동을 택했던 나의 부모님 최선화, 양우조. 힘들게 지켜낸 대한민국이 모두의 자랑스런 조국이 되기를 바라셨을 겁니다.